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초강력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딱 여기 있는데요. 일본 규슈 지나면서 오히려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동서로 양분하면서 남에서 북으로 종당하기 때문에 전국이 영향권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속도는 느려지고 힘은 세질 것으로 보이면서 예측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피크지만 오늘 밤부터는 사실상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데요. 자, 7시간 후면 제주 서귀포에 상륙해서 내일 오후 3시쯤 청주 지나 내일 밤 9시 서울을 강타합니다. 이 카눈의 경로 길목길목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카눈을 만날 제주 연결합니다. 조윤지 기자, 네, 벌써부터 바람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 동쪽 끝인 광치기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성산 일출봉입니다. 지금 강한 바람이 불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황입니다. 높은 너울이 해안가로 계속 밀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태풍은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세력이 한층 강해진 채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바람도 예보됐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2시쯤 서귀포 동쪽 해상을 통과해 경남 사천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 3시로 예정된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너울과 함께 큰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 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입을 자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판이 떨어지거나 지붕이 날아가는 등 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 이 조 기자 뒤로 파도가 상당히 세 보이는데 하늘길과 바닷길은 이미 끊긴 거죠? 네,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기편은 지금 운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초 오후 6시부터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면서 오후 4시부터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에는 아침 일찍부터 비행기를 탑승하려는 승객들과 대기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기표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11시쯤 되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비행기 잡혀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육지와 제주로 있는 배편은 오전부터 전부 끊겼습니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모레 이후에나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부산 연결합니다. 해안가 상가들은 이미 상당수 문을 닫았다는데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배영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이 대형 태풍 때마다 해안가 상가들 워낙 피해가 커서 걱정인데 비도 오는 거죠? 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태풍이 올 때마다 파도가 넘치고 빌딩풍까지 강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안가 카페와 상점들 중에는 오늘부터 아예 휴업에 들어간 곳들도 상당수입니다. 영업보다는 태풍 대비가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철제 차수판을 설치하거나 모래 주머니를 쌓고 테이블과 그릇 등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7년 전 차바, 지난해 흰남노 태풍 때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매장 내부까지 들이닥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흰남노 태풍 때문에 전체 다 부서졌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도 막 많이 배우고 좀 해가지고 지금은 또 자습을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이 다치거나 파손되는 염려, 그 출입을 좀 삼가하고 있죠. 인근 해안가 아파트 입구에도 모래를 채운 대형 마대자루로 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현재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 등 부산 지역 모든 해수욕장엔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카눈 여파로 부산엔 최대 300mm에 달하는 많은 비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다음은 경남 사천입니다. 이 남해안 중에서도 이 사천시가 가장 먼저 태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태풍 상륙 예정 지역에 홍진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보통 이맘때쯤이면 어선들이 조업에 나가 있을 시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수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항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 삼천포항은 방파제에 둘러싸여 큰 파도와 바람에 버틸 수 있지만 유례없는 태풍을 앞두고 항구한 배들끼리도 단단히 결박을 해둔 상태입니다. 피항 명령이 내려지면서 경남 지역 13,000여 척 등 전국 해상에 있는 어선들이 가까운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현재 태풍 카누는 시속 13km의 속도로 경남 남해안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는 태풍 오른쪽에 위치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초속 35m면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는 색입니다.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입니다. 특히 거창과 함양, 하동에는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내일은 부산과 경남 지역 모든 학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해수욕장도 전면 통제됐고 예정됐던 지역 축제도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태풍 카누는 내일 오전 9시를 전후로 경남 사천 해안을 통해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전라도 여수 연결합니다. 이번 태풍 카눈의 특징이 뜨거운 바닷물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온이 높아지고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공국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여수는 언제쯤부터 이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네, 여수를 비롯한 전남 남해안은 오늘 자정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2편 해상엔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데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온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수 앞바다엔 축구장 2만 1000여 개와 맞먹는 14,000여 헥타르 규모의 양식장이 있는데요. 돔과 우럭 등 물고기가 태풍에 휩쓸려 가지 않게 밧줄로 가두리를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태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봐야 단단히 포박하고 주변 정리하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문제는 태풍 북상과 함께 한반도 해역의 고수온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한반도 해수면 온도를 촬영한 위성 영상에서도 바다 수온이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뜨거운 바닷물을 몰고 온 탓에 동해 중남부 연안까지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뜨거운 바닷물에 냉수대가 소멸하면서 수온이 상승한 겁니다. 여기에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온도가 높은 표충수와 저온의 심층수가 뒤섞이게 됩니다. 장기간 고수온에 태풍까지 겪은 양식생물은 생리대사와 면역 기능이 약화돼 폐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어들이 고수온에 못 견디니까 폐사가 나죠. 입식은 것 중에 한 50% 이상은 폐사 났다고 봐야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다 걱정이에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산소 발생기 등 대응 장비를 모두 가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 통상 태풍이 서울에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번엔 거의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서울을 관통하게 된다면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서울 동작대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단미 기자, 오후 들어서 이 서울 날씨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반포대교와 그 아래에 잠수교가 보이는데요. 집중호우되면 잠기는 잠수교지만 현재는 비가 내리지 않아 비교적 소통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계 직전까지 머리를 질끈 묶었지만 워낙 강하진 바람 탓에 이렇게 머리가 휘날리고 있고요. 또 오전까지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하늘이지만 지금은 많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예상 진로에 따르면 카누는 내일 밤 9시쯤 서울 동남쪽 40km 부근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진압이 조금 더 확장한다면 태풍의 중심이 서울을 관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눈이 서울을 관통하게 된다면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 됩니다. 25개 자치구들은 오전부터 태풍 대비로 분주했는데요. 지하차도와 하천 제방,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그늘막 등 야외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관내 등산로를 전면 통제했는데요. 용산구는 방금 전 간이 물놀이장을 조기 폐장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반지하 주택 빗물바지 주변을 청소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조치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역시 선제적으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인력을 보강하고 내일 아침 7시부터는 비상 1단계 근무를 발령합니다. 서울 지역에 태풍이나 강풍,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바로 2단계 근무로 전환하고 모든 가용 인력이 태풍 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동작대교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태풍 카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는 이곳 연결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 이 카눈은 일본 가고시마를 지나 규슈 남부 지나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 가고시마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특파원, 김 특파원은 이미 이제 태풍 카눈을 경험한 건데요. 그 위력이 어느 정도로 강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가고시마현의 중심지 가고시마 주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카눈은 북상해 이미 이 가고시마를 지나 지금 하지만 계속해서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풍으로 인해서 건물 시설들이 흔들리면서 굉음도 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칸센이 정차하는 역으로 평소 같으면 많은 인파로 붐비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적이 좀 드문 상황입니다. 또 인근 쇼핑몰과 음식점은 오늘까지 대부분 임시 휴업을 했습니다. 카눈의 속도는 느리지만 그 위력은 강했습니다. 한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어 시간당 47mm의 거센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낮 가고시마 근처 바닷가에 나갔는데 엄청난 비바람에 몸이 날아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가고시마현 미야자키 현에서는 오후 3시 기준 강수량이 795mm에 달해 평년 8월 강수량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가고시마 등 규슈 4개 지역 13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또 비행기 342편이 종일 결항됐고 신칸센도 멈추는 등 교통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규슈에 300mm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카눈은 현재 규슈 서쪽인 나가사키현 고토섬 남쪽 해상을 시속 15km 속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새로운 태풍 란이 도쿄 등 수도권으로 접근하고 있어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고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카눈이 얼마나 괴물 같은 위력을 지녔냐면요. 이 통상 태풍은 적도 근처에서 발생해 한반도까지 올라오면서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세질 듯합니다. 독하고 느리다는 이번 태풍 왜 더 걱정인지 이준성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시속 26km로 비교적 느리게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 카눈은 내일 아침 9시 통영 부근 남해안을 통해 상륙한 뒤 오후 3시쯤 청주, 밤 9시쯤 서울을 지나 자정 이후 북한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카눈처럼 태풍이 한반도를 정가운데로 지나는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경로도 문제지만 강력한 위력을 유지한 채 상륙한다는 점도 위협적입니다. 카눈은 최대 풍속 초속 35m의 바람을 몰고 강력한 위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상륙 뒤 위력은 중으로 약해지겠지만 서울을 지날 때까지도 초속 25m의 강풍을 동반할 전망입니다. 카눈은 시속 20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전국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눈은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루사나 2003년 매미보다 위력이 세진 않지만 한반도를 6시간 만에 빠져나간 매미나 동쪽으로 치우쳐 체류한 루사와 달리 한반도 전반을 지나며 19시간 동안 체류할 걸로 예상됩니다. 남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29도로 평년보다 2도나 높아지면서 계속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어 태풍의 세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동해안 지역에 물폭탄이 집중될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우리에겐 악몽으로 남아있는 역대급 태풍들이 있었죠. 매미, 루사, 흰남노. 자, 이번 태풍 카눈이 이런 역대급 태풍의 요소들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정윤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강력한 바람에 수백 톤짜리 대형 크레인들이 엿가락처럼 구부러졌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이번 태풍 카눈의 예상 상륙 지점인 경남 사천에 상륙해 내륙엔 단 6시간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순간 최대 초속 60m에 이르는 강풍으로 인해 역대 4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시민들은 집 밖으로 물을 퍼내느라 바쁩니다. 2002년 태풍 루사는 강릉 지역에 하루 동안 무려 870.5mm의 비를 뿌렸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역대 최고 1강수량입니다. 남해안에 상륙한 루사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역대 최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루사처럼 내륙을 통과하는 카눈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동해안 지역이 가장 피해는 크겠지만 그 자칫 반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풍속이 서울까지 올라올 때도 5m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987년 태풍 셀마가 남기고 간 처참한 현장입니다. 셀마도 역대 최악의 태풍 루사와 비슷한 경로로 역대 2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지난해엔 태풍 흰남노가 경북지방을 강타했습니다.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지만 엄청난 폭우를 뿌렸습니다. 시간당 11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에선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양의 비도 비지만 어마어마한 강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는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었는데요. 기차가 탈선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의 위력인지 백승우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태풍 카눈의 위력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먼저 초속 15m. 걷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속 25m가 되자 우산이 완전히 휘어지면서 걸음을 내딛기 힘들어집니다. 초속 33m에 다다르자 우산은 형체도 없이 부서지고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완전히 밀려납니다. 지금 초속 33m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눈을 뜨기는 어렵고 앞으로 가기도 너무 힘듭니다. 태풍의 강도는 모두 5단계로 구분되는데 최대 풍속 기준 초속 33m 미만인 보통과 중단계에서는 간판과 지붕이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초속 33m가 넘어가는 강부터는 기차가 탈선하고 큰 바위도 날아갑니다. 마지막 초강력 단계에선 콘크리트 건물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강이었던 지난 2012년 태풍 삼바와 비슷한 위력과 경로로 오는 만큼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창문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X자 테이프를 붙이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대신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과 방수가 되는 우유팩 재질의 종이를 두껍게 접어서 창틀 사이에 고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때는 창문 근처에 있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기자 나왔습니다. 자, 셀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도 셉니다. 네, 언제
상륙을 할까요, 정확히? 네, 내일 아침입니다. 예상 경로부터 짚어보면요. 지금 카눈은 일본 규슈 서해상에서 천천히 북상 중입니다. 내일 아침 9시 정도면 경남 사천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한낮 3시에는 청주를 지나서 이후 밤 9시쯤 서울 부근까지 올라오고요. 밤 11시 전후로는 서울을 통과하겠습니다. 이후 새벽에 북한 평양 인근까지 올라간 뒤에 토요일 새벽 태풍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네, 뭐 한반도 전체가 안전한 곳이 없다고는 하지만 네. 특히나 이 비바람이 심한 곳 어딜까요? 네, 이번 태풍은 비도 바람도 동시에 강합니다. 우리나라를 크게 나눠서 보면요. 비는 동서에서 동쪽이, 바람은 남북 중에 남쪽이 더 거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를 먼저 보면요. 동쪽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있어서 강원 영동 경우 시간당 100mm의 극한 호흡급 폭우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바람 경우는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초속 40m까지 분다는 건데요. 이 분명한 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지 이 태풍의 반격이 워낙 크고 한반도 전체가 영향권이기 때문에 이 서쪽의 비도 북쪽의 바람도 결코 약한 수준이 아닙니다. 네. 뭐 고비가 있잖아요. 네. 언제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네, 사실 고비 시점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같다고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이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서 거의 직선으로 서울까지 치고 올라오는 형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제주도와 남해안,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는 남부 내륙과 충청도선, 또 내일 오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가 이 비바람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도 예전에 본 적이 없는 경로다. 뭐 네. 갈지자 경로라고도 하고 네. 확 꺾고 이러는데 자 이번 태풍이 일반 태풍 때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맞습니다. 역대 없었던 태풍인데요. 네. 이 1977년부터 올해까지 남해안에 상륙한 과거 태풍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딱 봐도 어딜 봐도 이번처럼 아래에서 위로 직진으로 올라온 태풍이 없는데요. 유일한 또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또 그만큼 변동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화면에 뱅뱅 돌고 있는 큰 원, 이 태풍의 눈 보이실 텐데요. 간격이 130km로 특별히 더 큰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상륙할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륙 예상 지역인 통영 외에도 주변의 여수나 부산 등도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일본 가고시마에 있는 김민지 특파원 얘기로는 속도가 느려서 더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강하고 느린 태풍이라는 게 큰 건데요. 통상 이쯤 되면 태풍 속도가 30km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밑에서부터 많은 에너지를 쏟아낸 뒤에 훅 빠져야 이 피해가 덜하게 되는데 20km 정도로 성인이 자전거 타는 속도의 거센 비바람을 머금고 있습니다. 일본을 넘은 뒤 바다에서 에너지가 충전됐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대비가 생명입니다. 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 지역마다 좀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저는 해안가와 산지로 나눠봤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 오늘 밤에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소에도 바람이 센 해안가는 해안도로 접근은 물론이고요. 해변가에 차를 세우셨다면 미리 빼놔야 합니다. 산간 경우 겨울에 같은 1cm의 눈이어도 이 서울에 내릴 때와 산간일 때 여파가 다른데요. 이처럼 원주, 공주, 김천 같은 내륙 산간에서는 오래 머무는 태풍 때문에 피해가 유독 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우선 지난달 폭우로 이미 산사태가 발생해서 지면도 배수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2차 산사태 가능성과 또 주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었다면 그리고 야산 밑에 재래식 주택에 계신다면 이틀 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다른 곳으로 선제 대피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매번 반복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리고 센 태풍이 우리나라 지상을 뚫고 가는 만큼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미리미리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 한반도로 접근 중인 태풍 카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제주 현지를 잠시 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아는 기자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네, 새만금을 떠난 잼버리 소식입니다. 장소가 변경되면서 프로그램도 급하게 바뀌었는데 대부분 관광이었습니다. 야영과 생존, 역경 극복을 목적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썰매를 탄 스카우트 대원들이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경기도 임시 숙소를 배정받은 대원들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I did not expect that we would water slide. No preparation, but it was fun. It's still fun no matter what. Yeah, we enjoyed.
어제 새만금에서 철수한 3만 6천여 명 중 1만 3천 명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놀이공원을 비롯해 한국민속촌,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머물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은 이 지역에 있는 대형 아울렛을 찾았습니다. 인근 박물관을 둘러본 뒤 대형 아울렛을 방문하고 쇼핑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 겁니다. 쇼핑에 대한 요청도 있고 유니크 베뉴에 대한 소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접목해서 쇼핑 시간도 조금 갖고 전국 8개 시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에서 철수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문화체험이나 견학 등의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관광이었습니다. 새만금 철수가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가능한 일정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We love scouting, so this is good, but not as good as Jamboree. We miss our friends because we make friends and they leave. 내일은 전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면서 숙박시설 내에서 실내 프로그램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잼버리 대원들의 새만금 철수 과정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의 지원 요청을 받은 한 대학에선 175명의 잼버리 대원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걸고 또 음식도 준비해놨는데 대원들이 오지 않은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대원들은 아예 입국을 안 했는데 일주일도 넘게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충남 홍성군 해전대학 기숙사에 예멘 대원 175명을 배정했습니다. 급하게 연락받은 홍성군과 대학 측은 부랴부랴 안전 점검까지 하고 환영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새만금에서 고생한 대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려 출장 뷔페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175명의 예멘 대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냥 기다리던 홍성군과 대학 측은 오후 늦게서야 조직위 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멘 대원들이 잼버리에 참가하지 않았고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준비하라고 해서 행정절차까지 준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랬다가 안 온 것만 하지 뭐. 조직위는 잼버리 대회가 열린 지 일주일 넘게 175명의 행방조차 몰랐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 맞춰 준비했던 출장 뷔페 음식은 모두 폐기됐고 관계자들은 자정이 다 돼서야 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잼버리 대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400명에게 총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차출된 공무원들은 우리가 노예냐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에 공기업 직원들이 올린 글입니다. 공기업이 노예냐, 욕먹기 싫으니 제일 값싼 인력을 사용한다 등 불만이 쏟아집니다. 1,400명에 달하는 잼버리 동원령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 총 400명 차출을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40여 곳에 총 1,000명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차출된 공무원들은 하던 일을 미뤄두고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청소년들의 숙소 안내, K-팝 콘서트와 폐영식 안내 지원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4명, 해양수산부에서 10여 명, 한국전력과 산업은행에서 각각 40명 등이 차출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 국무총리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에 대해 정부는 잼버리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말에 일하는 공공기관 직원에겐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최근 잼버리 브리핑을 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연이은 설화에 휩싸이고 있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회가 마무리되면 여가부 장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 관계자는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김기현 대표가 여가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할 걸로 보인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장관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고 전했습니다. 부실한 대회 준비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연이은 브리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매일 김 장관이 하던 잼버리 11 브리핑은 오늘 시작 10분 전 돌연 취소됐고 행안부 장관이 대신 진행했습니다. 당내에선 장관 교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책임 있는 장관은 해임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일에 주무부처 장관 해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겁니다. 여가부는 대회 마무리 후 국무조정실 감찰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발언이 여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노년층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당 지지율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민주당 지지율은 34.4%로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이 있기 전인 2주 전과 비교해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4%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민주당 지지율이 26.2%로 2주 전보다 7.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른 조사에서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도 60세 이상에서 19.4%를 나타내 한 달 만에 4.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49.1%를 기록했고 연령별로 보면 특히 60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대 간의 대결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은 노인 세대들의 어떤 감정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건과 관련해 더 이상 사과는 없다는 방침입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용서를 구할 만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다만 추경에 노년층 복지 예산을 넣어 챙기겠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이 파행이 됐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마피아 보스에 비유하면서 이 사실상 재판 파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명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는 말이 나오면서 당내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파행과 관련해 사법 방해가 벌어졌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마피아 보스는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 검찰 진술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걸 막기 위해 민주당과 변호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비명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 두려웠던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친명계는 설령 방북 비용 대납이 이루어졌더라도 이 대표가 사후 보고를 받은 거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 재개됩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본인의 검찰 진술을 유지할지 번복할지 이 대표 측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슨 추억을 떠올릴까요? 네, 이 계곡의 추억인데요. 이 대표 어제 이른바 이 계곡 배짱 장사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보다 여름철 계곡 이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도 더 세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곡 옆에 뭐 백숙 파는 뭐 이런 가게들 말하는 거죠? 네, 기억나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직접 계곡을 누비며 단속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표정이 다 굳어가지고 안 보고 싶은 인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영세한 업장들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부셔라. 안 그러면 2천만 원 때린다. 다 벌벌 떨어요, 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사님.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진짜 그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거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뭐 당시 평가가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네, 이 대표가 항상 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일 잘하더라. 시켜놨더니 우리 삶이 바뀌더라. 계곡도 확 단속해가지고 강제 철거 없이 설득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도민들이 여름마다 놀러 갈 수 있게 해주더라. 네, 이 대표는 이번에 법안을 제안하며 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어제 다시 간다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뭐 평상표고 장사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식당들이 이 계곡 바위 위에서 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요. 꼼수 영업까지 나왔던데요. 네, 이 단속 때문에 계곡 옆으로 자리는 옮겼는데 지금 발 담그고 있는 저 물 보시면 이 계곡에서 불법으로 끌어온 물입니다. 아직 보완은 좀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인데요. 지역구에 떴습니까? 네, 아니요.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보시는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떴습니다. 오늘은 경기 안산의 전해철 의원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민주당의 배신자 전해철을 규탄하고 안산 시민들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들을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제는 윤영찬 의원 사무실 앞도 찾았습니다. 당을 탈당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명찬 바로 당신이야. 이 나쁜 녀석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한동안은 좀 잠잠한 것 같더니 왜 또다시 시끄러워지는 걸까요? 네, 민주당 혁신위가 내일 추가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의원제 폐지 등 권리당원들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면서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네, 당원들이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군요. 네, 이 적폐수박, 심판하러 간다 등의 문구와 함께 항의하러 가는 날짜와 시간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저거 보고 이제 전해철 의원 사무실 간 것 같은데 또 갑니까 앞으로도? 전해철 의원실에 물어보니 매주 하루씩 한 달 이상 이 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강성 당원들이 그런데 이 전해철, 윤영찬 두 의원을 만나지는 못했나 보죠? 네, 이 의원들이 없을 때 왔다고 하는데요. 이 강성 당원들을 실제로 만난 의원도 있었습니다. 나는 설훈이고 당신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신원부터 확인하고 대화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당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상식 있는 사람이 그따로 해. 네, 반면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 중인 혁신위원회에게는 응원 문자를 보내는 캠페인이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명단을 보면 혁신위원 10명 중 친문계로 분류되는 황희 의원만 쏙 빠졌습니다. 당 내부도 가르고 혁신위원도 또 가르고 민주당 내 통합은 진정 머나먼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흉기 살인 예고에 이어 폭발물 테러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광주에 경찰의 수색이 진행되면서 온종일 긴장해야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폭발물 탐지견이 쓰레기통과 화분 등 박물관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어와 한글이 섞인 메일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고성능 시한폭탄을 설치했고 오늘 10일 오후 폭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메일 발송자가 그제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 시내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에서만 일본 대사관과 남산 서울타워 등 4곳, 어제는 국회 도서관과 서울시청 도서관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구 공항과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도 폭발물 설치 예고글이 올라와 경계 태세가 강화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폭발물 처리반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버려진 도넛 상자로 확인됐습니다. 계속되는 예고글에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폭발물 설치가 돼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디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진짜 집에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서. 현재까지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검찰은 살인 예고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형제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소방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옵니다. 가슴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뒤집어 쓴 흔적이 선명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11시 50분쯤.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2명이 매몰됐고 4명이 다쳤습니다. 매몰된 근로자 2명은 20, 30대 베트남 국적의 남성들인데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은 형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형은 5년 전, 동생은 6개월 전에 한국에 온 뒤 함께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 복합상가로 연면적 14,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당시 건물 9층과 8층에는 각각 7명과 3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9층 바닥면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많은 비가 내린 지난 장막 기간에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계속됐다며 붕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비 올 때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는 거 이제 봤는데 사람들이 저 비 올 때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공사 측은 비가 올 때는 우장막을 덮었고 관련 검사도 마쳐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비가 와서 비닐까지 다 치우고요. 혹시 모르니까 감리 입회하에 압축광도 시험까지 다 하고 그 자료를 전부 안녕시청까지 갖다 두고 오케이 확인돼서 그거는 문화된 걸로. 경찰은 40여 명의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차량을 경찰이 흔들고 문을 두드려 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확인해보니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잠들어 버린 거였는데 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흰색 SUV 차량. 녹색 신호등이 켜졌지만 꿈쩍하지 않자 다른 차량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잠시 후 순찰차가 도착하더니 차의 앞뒤를 막아섭니다. 경찰이 이곳에서 약 3km 떨어진 신림역 사거리 인근에서 경적을 울려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로를 수색하던 중 멈춰있는 차량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관 2명이 차를 좌우로 세게 흔들고 운전석 창문을 쾅쾅 두드려도 도무지 반응이 없습니다. 10분 만에 창문을 내린 운전자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자다 깨다 운전하다 아예 도로 한가운데서 깊은 잠이 든 겁니다. 고개를 이제 푹 숙인 상태였고 이제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었어요. 차를 흔들고 했는데도 쉽게 일어나진 않았었고 창문 열리자마자 그 냄새가 많이 났었고요. 운전자인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55%.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7월 면허를 다시 따고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국방부가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죠. 이 사건을 기초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가 국방부 검찰단의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해봤더니 범죄 사실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김민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다음 날인 이달 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 3명은 집단 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그런데 7장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을 채널A가 직접 확인한 결과 범죄 사실이 하나도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혐의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별지 한 장 중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필요성만 언급한 이 4줄이 전부입니다. 다른 6페이지를 살펴봐도 범죄 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선 4장에 걸쳐 범죄 사실이 기재됐습니다. 범죄 사실과 필요성을 함께 적는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앞에 범죄 사실이라 명쾌하게 적시는 돼 있을 필요가 있죠. 피의자한테도 교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알 권리거든요. 한 부장검사는 채널A에 증거 능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수사단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수사단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며 항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했다. 군사법원도 영장 청구서와 기록에 의한 범죄 사실을 기초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채널A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든 걸까요?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10대 흑인 소녀들이 아시아계 가족을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은우 특파원입니다. 10대 흑인 소녀 3명이 갑자기 건너편 동양인 가족을 위협합니다. 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부모를 꼭 껴안는 모습을 보자 더 위협을 가합니다. 봉변을 당한 것은 전직 의사였던 아시아계 미국인 수영 씨. 남편과 11살 쌍둥이 딸들과 뉴욕 여행 도중 10대 소녀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한 겁니다. 무리 중 한 명인 16살 소녀는 영 씨의 머리채를 잡으며 폭력까지 휘둘렀고 당시 영상을 촬영하던 또 다른 아시아계 여성까지 때리고 도주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16살 소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 씨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안경이 박살나고 두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당신들이 온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일부 한인 매체를 중심으로 영 씨가 한국계라는 보도도 나오는 가운데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에선 한국 유학생들에게 인종차별을 한 미국인 남성이 증오 범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Japanese or Korean? I'm Korean.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대응에 나섰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이나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 보면 수십만 원씩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반려동물 진료비가 10% 정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가장 신경 쓰는 건 반려동물의 건강입니다. 오늘 관절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엑스레이 사용도 거의 무조건 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한 번 진료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진료비는 큰 부담입니다. 거의 10만 원 넘을 때도 많고 이것저것 검사도 하면은 거의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4가구 중 1가구가 동물과 함께 살 정도로 반려인구가 많아진 상황. 정부가 부담 덜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오는 10월부터 면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서초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지금은 44,000원을 들여 엑스레이 촬영을 했던 게 10월부턴 부가세 10%가 빠지면서 4만 원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전체의 40% 정도에 그쳤던 부가세 면제 항목도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과 주요 건강검진 항목을 포함해 전체의 90%로 확대됩니다.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해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비는 서울 안에서도 작게는 4배, 크게는 50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들쑥날쑥한 상황. 정부는 앞으로 동물병원들의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개시 항목을 2배로 확대해 펫보험 개발에도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최근 국내 의대가 워낙 인기 있다 보니 국내에서도 인정되는 헝가리 의대도 인기라는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국내에서 인정하는 해외 치과대학도 알아봤더니 독일과 미국, 일본이 인기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치과대학은 17개국 130개에 달합니다. 미국이 40개로 가장 많고 독일, 필리핀, 일본, 영국 순입니다. 해외 치대 졸업생들도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통과할 경우 한국에서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치대 졸업생 106명이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치과 의사 면허를 얻었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 순으로 합격률이 높습니다. 최근 일본 치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치대는 1년 정원이 2,000명대로 600명 수준인 우리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입학이 쉽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인 학생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죠. 스카이 대학 입시 위에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학비가 공짜라 저렴한 비용이 장점입니다. 학비 발생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유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130, 150 정도? 미국의 경우 입시 자체가 수월하진 않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현지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기 어려워 한국으로 많이 돌아온다는 게 유학원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시시각각 한반도로 접근 중인 태풍 카눈의 소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6시간 정도 뒤에 가장 먼저 태풍이 도착할 제주 연결합니다. 조현진 기자, 조금 전에 보니까 바람이 매우 강하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도 동쪽 끝인 광치기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바람도 점점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파도도 매우 무서운 기세로 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높은 너울이 해안가로 계속 밀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세력도 한층 더 강해진 채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제주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바람도 예보됐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2시쯤 서귀포 동쪽 해상을 통과해 경남 사천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 3시로 예정된 만조 시간과 겹치면 너울과 함께 큰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 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입을 자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간판이 떨어지거나 지붕이 날아가는 등 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점점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은 이보다 더 강해집니다. 제주도는 비상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고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피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갯바위나 방파제, 연안절벽 등에 접근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서귀포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이면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 텐데요. 이미 제주와 남해안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고 8m로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고요.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일부 영남 지역에도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비상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고요. 중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청 예보 분석관조차 70년간 본 적 없는 태풍이라고 우려합니다. 남북을 가르며 수직으로 관통할 거라 전국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 비롯해 정부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저희 채널A도 오늘 밤 그리고 내일도 종일 특보체제에 돌입합니다. 실시간 태풍 상황 저희 채널A 보시면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역대급 태풍엔 역대급 대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